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작은 불빛과 함께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음미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그릇에 쫓겨난 남편은 무릎 꿇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선택하라고 했다. 나는 미소와 함께 세 번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이틀 안에 이씨 집안 파산시켜주세요. 입니다. 그릇이 제 발치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차가운 비처럼 제 종아리에 튀었고 진득한 갈비찜 국물이 바지를 타고 흘러내리며 얼룩을 남겼습니다. 마치 이 집안에서의 제 처지를 보여주는 듯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식탁 맞은편에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한때 자애롭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은 지금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칼로 새긴 듯 깊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열댓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놀라움, 경멸,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들. 그 어디에도 동정심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제 남편, 이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건 음식간이 짜다는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유나야,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화나게 해드리면 쓰나 지금 무릎 꿇고 사과드려.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할 테니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말투였습니다. 아내에게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죠.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민준 씨,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나 해요? 어머니는 제가 갈비찜에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한마디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더러 무릎 꿇고 사과하든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민주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둘 중 하나 선택해. 식당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죠.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씨 집안 친척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딴청을 피울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옳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 성실하게 묵묵히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런 대우라니. 식탁 아래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이것이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결혼하길 원했던 가족이고 이것이 제가 수천억의 재산을 포기하며 지키려 했던 사랑이라니. 민준 씨, 난 당신 아내잖아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주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우리 집에서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씨 집안 며느리 자격 없어.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문득 이 모든 것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3년 전 저는 소위 진정한 사랑을 위해 아버지와 의절하고 제 신분을 숨긴 채 이민준과 결혼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의 구박과 친척들의 냉대를 견뎠습니다. 제 커리어마저 포기하고 이민준의 스타트업 창업을 전심전력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사업이 겨우 자리를 잡자 그들은 제게 이렇게 대하는군요.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죠. 전 세 번째 선택을 할게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가운데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는 고요한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박씨 집안 파산시켜주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간결하고 분명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다. 전화를 끊고
저는 경악에 찬 이씨 집안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민준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죠. 강윤아, 당신 미쳤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가짜는 연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미친년을 며느리로 들인 거야? 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방금 그 전화 한 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3년 전 저는 대한민국 제1위 KS그룹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강태준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호였죠. 그런 제가 이민준을 위해 가족과 연을 끊고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이민준 씨, 당신은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는 파도 한 점 잃지 않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준은 제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는지 비웃었습니다. 후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당신처럼 예의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이민준은 액정을 힐끗 보더니 안색이 변했습니다. 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똑바로 말해봐. 그럴 리가 없어. 이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와의 모든 협력 계약이 취소됐다고? 대체 왜? 식당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씨 집안 친척들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의 스마트폰도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 역시 안색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우리 집 주식이 폭락했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KS의 일처리 속도는 여전하군요. 전화를 끊은 지 불과 몇 분 만에 이씨 집안은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었어. 방금 그 전화, 이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냅킨으로 우아하게 손을 닦았습니다. 이제 쇼는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모두의 충격에 빠진 시선 속에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현관문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이민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해요. 오늘 당신들이 날 내쫓은 게 아니야. 나, 강윤아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야. 문 밖의 밤 공기는 물처럼 시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서는 이씨 집안의 혼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민준은 떠나가는 강윤아의 뒷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윤아의 전화는 누구에게 건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전화기 속 남자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윤아의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 집에 시집 올 때 그녀가 직접 말하지 않았던가요? 말도 안 돼. 이건 우연일 거야. 이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순종적이고 말 잘 듣던 아내가 전화 한 통으로 이씨 집안의 사업을 뒤흔들 만큼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김영희 여사가 겁에 질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뭐래? 왜 우리 주식이 갑자기 폭락한 거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냥 시장의 정상적인 변동일 거예요. 제가 바로 회사에 돌아가서 처리할게요. 이민준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내심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떠나기 전 강윤아의 그 자신감 넘치고 냉담한 눈빛, 그것은 그가 알던 강윤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강윤아는 늘 온화하고 때로는 나약해 보이기까지 한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이민준은 3년 전 강윤아를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길 잃은 아기 고양이처럼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라고 했죠.
이민주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연약함에 끌려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3년간 강윤아는 분명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의 사업을 지지하고 가정을 돌봤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만 빼면요.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자신감 넘치며 심지어는 상대를 내려다보는 듯한 기품까지 느껴졌습니다. 이민주는 고개를 저어 이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분명 강윤아가 허세를 부린 것일 겁니다. 회사의 위기는 그녀와 아무 관련이 없을 거라고. 바로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이 대표님, 갑작스럽게 통보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귀사의 대출 신청이 본점에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금은 조기 상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한기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3년간 한 침대를 쓴 아내에 대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윤아는 이민준의 빌라 밖에서 3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다른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님, 저 윤아예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맞으십니까? 지난 3년간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요. 우선 저부터 데리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밤바람 속에 서서 상념에 잠겼습니다. 3년, 저는 소위 사랑이라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참으로 유치하고 어리석었죠. 아버지와 다투던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민준과의 교제를 결사반대했습니다. 이 씨 집안은 그저 평범한 중산층일 뿐 KS그룹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지만 당시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아버지가 속물이라며 진정한 사랑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이 집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저는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민준의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그가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뎠습니다. 오직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실은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제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꽁징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가씨, 타시죠. 저는 익숙한 차 안으로 들어서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락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세상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요. 김 비서님,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이민준의 빌라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고 이 씨 집안의 악몽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서울의 최고급 주택가인 평창동으로 들어섰고 마침내 웅장한 대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자란 곳이자 3년간 돌아오지 못했던 집이었습니다. 김 비서님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지난 3년간 회장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아가씨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익숙한 정원을 지나 묵직한 조각 대문 앞에 서자 저는 문득 망설여졌습니다. 3년, 아버지는 저의 철없던 행동을 용서해 주실까요?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정신만은 죄규간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3년 전보다 조금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부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그의 눈에서 스치는 기쁨, 안도감, 그리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아픔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돌아왔느냐. 마침내 아버지가 침묵을 깼습니다. 엄한 말투였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지난 3년간의 서러움과 방금 이씨 집안에서 당한 모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의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됐다. 돌아왔으면 됐다. 아버지는 제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행동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용서를 의미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제가 떠날 때와 똑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청자 화병까지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아버지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직접 따뜻한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이제 말해보거라. 지난 3년간 어디에 있었느냐? 왜 전화 한 통 없었어?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말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책망은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신분을 숨기고 이민준과 결혼했는지, 어떻게 이씨 집안에서 묵묵히 헌신했는지, 그리고 오늘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그릇으로 모욕을 당하고 남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았는지, 제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늘 밤 있었던 일을 말할 때 그의 찻잔이 찻상에 쿵하고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괘씸한 이씨 집안놈들, 감히 내 강태준의 딸을 그따위로 대해?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이미 아빠께 박씨 집안을 파산시켜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보았습니다. 박씨 집안? 어느 박씨 집안 말이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민준 씨 어머니 친정이요. 건자재 사업하는 박씨 집안이요. 저는 아빠께서 이미. 아버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나야, 네가 전화를 건지 이제 겨우 1시간 지났다. 이 아빠라도 기업 하나를 파산시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단다.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원하니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데 궁금하구나. 왜 하필 박씨 집안이라고 생각한 거지? 저는 의아해하며 설명했습니다. 이민준 씨 어머니 김영희 여사 친정이 박씨 집안이잖아요. 이씨 집안 사업이 박씨 집안 덕을 많이 본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네가 이씨 집안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구나. 김영희가 박씨 집안 출신인 건 맞다. 하지만 아주 먼 반계 친척일 뿐 이미 오래전에 몰락했어. 이씨 집안이 진짜 의지하는 곳은. 그의 말은 다급한 초인종 소리에 끊겼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주러 나갔다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이민준 씨라는 분이 밖에서 아가씨를 뵙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민준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장 쫓아내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지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마침 저도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괜찮겠느냐, 유나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으니 얼굴 보고 확실히 말해야죠. 그리고 저도 궁금하네요. 이민준 씨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길 찾아왔는지. 이민준은 집사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몹시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제가 호화로운 소파에 편안히 앉아 있고 아버지가 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눈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나 씨,
여긴 어디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 강태준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여긴 제 집이고요. 이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준. 대한민국 재계 1위 KS그룹의 강태준 회장. 하지만 당신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그건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왔거든요. 이민주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죠. 그는 이제야 왜 전화 한 통에 이씨 집안의 사업이 위기에 빠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부호의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유나 씨, 나는 몰랐어요. 그는 횡설수설했습니다. 오늘 밤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이해 좀 해줘요.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약속할게요. 얼마나 우스운 약속인가요? 만약 제가 여전히 의지할 곳 없는 강유나였다면 그가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민준 씨,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한 그 순간 우리 결혼은 끝난 거예요. 그가 다급하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안 돼요. 유나 씨, 이럴 순 없어요. 우린 부부잖아요. 지난 3년간의 정이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지난 3년간의 정이 거짓이 아니었기에 오늘 당신의 행동을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존중한 적이 없어요. 오늘은 그저 마지막 가면을 벗어던졌을 뿐이죠. 이민준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서방, 내 딸이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게. 바로 그때 이민준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받자 저는 그의 겁에 질린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모든 협력업체가 동시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은행에서도 빚 독촉이 들어오고? 그럴 리가 없어. 전화를 끄는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 씨,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이씨 집안은 이런 타격을 견딜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도 너무 늦었어요. 돌아가세요. 아버지는 경호원에게 이민준을 내보내라고 손짓했습니다. 끌려나가기 전 이민준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후회, 공포, 그리고 제가 읽을 수 없는 어떤 감정. 이민준이 끌려나간 후 아버지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표정은 엄숙했죠. 유나야,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내가 이씨 집안의 배경을 조사해봤는데 김영희의 친정인 박씨 집안은 정말 보잘것없더구나. 하지만 이씨 집안 뒤에는 더 큰 배경이 있는 것 같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생각에 이민준이 너에게 접근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미 너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그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사기극이었다니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 제 신분을 알았다면 왜 오늘 저에게 그렇게 대했겠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 아니겠느냐. 어쩌면 그는 이미 너에게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거나 아니면 더 큰 배경을 찾았을지도 모르지. 저는 문득 최근 몇 달간 이민준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주 밤늦게 귀가했고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저에게 점점 더 차가워졌죠. 설마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일까요? 이 일은 내가 사람을 시켜 더 깊이 조사해보겠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는 우선 푹 쉬거라. 내일 이사회에 나와 함께 참석해야 한다. 저는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사회요? 하지만 저는 3년 동안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요. 아버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올 때가 됐다. KS그룹은 후계자를 필요로 하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제 방 침대에 누워 상념에 잠겼습니다. 3년간의 결혼이 사기극일 수 있다는 사실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씨 집안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의 고통보다 이런 배신감이 저를 오히려 더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전부 이민준과 그의 가족들이 건전하였죠. 저는 무시하고 소셜미디어를 켰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민준 회사의 주가 폭락 소식은 이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민준 회사의 탈세와 불량 자재 사용을 폭로하는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정면 돌파를 하셨지 이런 익명 제보 방식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씨 집안의 뒤를 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이 씨 집안에 다른 적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강윤아 씨, 이민준에 대해 드릴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신라호텔 더 라운지에서 뵙죠. 문자 끝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촬영 날짜는 놀랍게도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씨 집안 뒤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이 충동적으로 보였던 이혼 결정이 어쩌면 저를 이미 짜여진 거대한 그물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일의 만남, 나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침 햇살이 두꺼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제 어린 시절 침실 바닥에 길고 좁은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잠에서 깬 지 한참 되었지만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에 익숙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년, 이 방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소녀 시절 모았던 인형들까지도 소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마치 이곳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3년 전에 순진하고 낭만적이던 강윤아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켜지며 이민준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깜빡였습니다. 밤사이에 걸려온 47번째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도 끊지도 않고 그저 화면이 켜졌다가 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그 황당했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우스웠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생각에 이민준이 너에게 접근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다정했던 순간들, 걱정 어린 안부, 심지어 다툼 뒤의 화해까지도 모두 연기였다는 말일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래 정원에서는 정원사가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죠. 이 세상은 한 개인의 슬픔과 기쁨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 낯선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죠. 강윤아 씨, 부디 나와주십시오. 이민준과 김영희 여사가 어떻게 당신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대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약 그런 녹음 파일이 정말 존재한다면 아버지의 추측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민준, 제가 평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10시에 뵙죠.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아버지는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어릴 적 좋아하던 미역국과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잘 잤느냐?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빠, 오늘 10시에 약속이 있어요. 아버지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민준과 말이냐?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을 건네 그 문자 메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문자를 다 읽고 나서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유나야, 이건 함정일 수 있다. 이 씨 집안은 지금 궁지에 몰려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건 알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녹음 파일이 있다면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김 비서와 함께 가거라. 그리고 경호원 2명을 근처에 배치하마.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자리를 떠야 한다.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버지가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거다. 이민준 회사에 대한 1차 조사 보고서인데 네가 먼저 보는 게 좋겠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준 회사의 지난 3년간의 급속한 성장은 상당 부분 의문의 자금 유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금은 해외 유령 회사에서 왔고 최종적으로 프라임 캐피탈이라는 투자 기관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민준이 지난 반년 동안 프라임 캐피탈의 대표와 여러 차례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만남은 불과 일주일 전이었는데 만남 장소는 놀랍게도 커플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본 이민준과 낯선 여자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프라임 캐피탈은 어떤 배경을 가진 곳인가요? 제가 묻자 아버지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프라임 캐피탈의 실소유주는 SJ그룹의 박진성일 가능성이 크다. 박진성, 그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그는 SJ그룹의 현 총수이자 김영희 여사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박씨 가문과 김영희 여사 쪽은 이미 오래전에 연이 끊겨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SJ그룹이 왜 비밀리에 이씨 집안을 지원하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내 생각에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이씨 집안의 성장이 아니었을 거다. 이민준을 통해 너에게 접근하고 최종 목표는 우리 KS그룹이었을 테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업적 음모였고 저는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3년 내내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9시 40분 김 비서님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신라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익숙한 도시가 하나의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 때문에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라운지는 고급 오피스 빌딩 1층에 위치해 있었고 우아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룸 안에는 이미 선글라스와 모자를 쓴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즉시 일어나 제 뒤를 경계하며 살폈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셨죠? 여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기 전에 강유나 씨의 약속이 필요해요. 만약 제가 이걸 드리면 저와 제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해요. 그런 약속은 해드릴 수 없어요. 녹음 내용과 당신의 동기를 알기 전까지는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최지영이에요. 예전에 이민준 씨의 비서였죠. 석 달 전 우연히 그와 김영희 여사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됐어요.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이민준과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의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영희, 민준아, 강윤아 쪽은 더 서둘러야 한다. 최대한 빨리 그의 입에서 KS그룹 내부 정보를 캐내야 해.
박 회장님께서 더는 못 기다리신단다. 이민준, 어머니, 그건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강윤아가 순진하긴 해도 바보는 아니에요. 그의 완전한 신뢰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김영희, 시간이 없어. 박 회장님께서 다음 달에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어. 네가 강윤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자금줄이 끊긴다고. 이민준, 알았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참, 박 회장님 약속은 변함없는 거죠? KS를 무너뜨리면 저희가 30%의 지분을 받는 거요? 김영희, 물론이지. 박 회장님은 한번 뱉은 말은 지키시는 분이야. 단, 네가 반드시 강윤아한테서 그 지분 양도 각서의 서명을 받아내야 한다는 전제하에. 녹음은 계속되었지만 제기는 이미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잔인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죠. 이민주는 제 감정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KS그룹을 훔치려 했습니다. 최지영은 녹음기를 끄고 긴장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전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 때문에 이민준 씨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을 발설하면 이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했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선 거죠?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제 동생 때문이에요. 최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생도 이민준 씨 회사에서 일했는데 최근 회사 재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저께 밤 퇴근길에 번호판 없는 차에 치였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민준 씨 짓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최지영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의식을 잃기 전에 제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이민준이라는 세 글자뿐이었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발신 시간은 분명 그녀의 동생이 사고를 당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살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최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윤아 씨, 저는 이제 당신이 이민준의 진짜 모습을 밝혀서 제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눈앞에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분노는 너무나도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교훈을 통해 저는 누구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녹음기,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겠어요. 제가 말하자 최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건네주었습니다. 여러 개 복사해서 친구 몇 명에게 보내뒀어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녹음 파일들은 자동으로 공개될 거예요. 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만약 녹음이 사실이라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라운지를 떠나기 전 최지영이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강윤아 씨, 한 가지 더요. 이민준 씨 곁에 한설인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프라임 캐피탈에서 보낸 사람이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한설인,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이민준이 최근 몇 달간 자주 언급했던 회사 고문의 이름이 한설인이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이 되어 지난 3년간의 모든 기억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 따뜻했던 순간들, 다정했던 행동들이 모두 정교하게 설계된 연기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유나야, 이사회가 10일시로 앞당겨졌다. 바로 회사로 오너라.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민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단다. 저는 차량용 TV를 켰습니다. 뉴스 생중계 화면에는 이민준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슬픈 표정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죠. 저는 제 아내 강윤아를 깊이 사랑합니다. 어젯밤 가족 모임에서의 오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우리의 결혼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연기인가요? 만약 방금 그 녹음 파일을 듣지 않았다면 저 역시 그의 애절한 고백에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민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유나는 지난 3년간의 가정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부디 제 아내에게 시간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결혼을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명분을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3년간 사랑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김비서님, 회사로 가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성 분석 전문가를 섭외해 주세요. 이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겠어요. KS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 건물 밖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서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저를 곧장 최상층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는 몇몇 원로 임원들과 회의 중이셨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는 회의를 끝내고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남은 어땠느냐? 저는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만약 이 녹음이 사실이라면 이민준과 박진성이 결탁해서 KS그룹을 삼키려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을 다 듣고 나자 그는 즉시 기술부서 책임자를 불러 최대한 빨리 음성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분석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아버지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1시간 후 이사회에서는 이민준 회사의 악의적인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다. 그들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신제품은 우리가 이번 여름에 출시할 핵심 프로젝트를 거의 그대로 베낀 것이더구나. 저는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핵심 프로젝트를 알았을까요? 아버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회사에 내부 스파이가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 사람은 최고 등급의 영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일 테고. 저는 문득 한 달 전 이민준이 넌지시 KS의 신제품 계획에 대해 물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무심코 묻는 것이라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 몇 가지를 신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는 이미 다른 경로로 정보를 입수하고 저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1시간 후 저는 아버지를 따라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양옆으로 KS그룹의 고위 임원과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걱정,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 아버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의 주제는 이민준 회사의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제 딸 강윤아가 공식적으로 KS에 복귀하여 부사장직을 맡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웅성거렸습니다. 한원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강 부사장에 대한 회장님의 신뢰는 이해합니다만 그분은 3년 동안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씨 집안과의 관계는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이사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왕 이사님의 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씨 집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민준 회사의 최근 급속한 성장은 전적으로 프라임 캐피탈의 비밀 자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캐피탈의 실소유주는 SJ그룹의 박진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의실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SJ그룹은 KS그룹의 오랜 경쟁 상대였습니다. 이 소식은 이민준 회사가 사실상 SJ그룹이 보낸 트로이에 목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다른 이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기술부서 책임자가 황급히 들어와 아버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음성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부사장이 제공한 녹음 파일은 진보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이민준과 김영희는 박진성과 공모하여 KS의 영업 비밀과 지분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사회는 신속하게 여러 대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민준 회사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 제기, 회사 보안 시스템 전면 재검토, 그리고 SJ그룹을 공식적인 적대적 인수 시도자로 지정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와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야, 오늘 네 활약은 훌륭했다. 지난 3년간의 고난이 너를 많이 성장시켰구나.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각이 너무 컸어요.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민준이 보낸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눈물로 호소하며 사과했고 기자회견은 홍보팀의 아이디어였다고 변명했습니다. 저에게 만나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죠.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밤 그곳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오지 않으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곳,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강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모든 거짓말이 드러난 후에 그는 추억으로 저를 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까요? 만약 간다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가지 않는다면 저는 영원히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폭풍우가 쏟아질 기세였습니다. 저는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오늘 밤 이민준 씨를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이미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았는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거냐? 저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악마를 직접 마주해야만 마음속의 두려움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가 아직 우리가 모르는 패를 쥐고 있다고 믿어요. 진실은 종종 상상보다 더 어둡기 마련이죠. 저는 마지막 가면을 벗겨낼 준비가 됐어요. 저녁 7시. 저는 드레스룸에 서서 한 줄 가득한 고급 맞춤복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떠날 때만 해도 이 옷들은 제게 꼭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어보니 모두 조금씩 헐렁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소박한 삶은 제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제 몸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국 저는 간결한 검은색 정장 스커트 세트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KS그룹 부사장의 신분에 어울리는 옷이었죠. 화장을 할 때는 일부러 눈화장을 진하게 해서 더 날카롭고 단호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의 강유나였지만 더 이상 사랑에 미친 어리석은 소녀는 아니었습니다. 아가씨, 차 준비되었습니다. 김 비서님이 문 밖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밤의 만남은 과거와의 단절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민준과 SJ그룹 배후의 모든 음모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호원을 동행시키라고 고집하셨지만 저는 그들을 레스토랑 밖에서 대기시키는 것에만 동의했습니다. 과도한 보안은 이민준을 경계하게 만들 뿐이고 저는 그가 경계를 풀게 만들어 더 많은 정보를 캐내야 했습니다. 강변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민준의 동기를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미 음모가 드러났는데 그는 왜 저를 만나자고 했을까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강변 레스토랑은 이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중 하나로 아름다운 한강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3년 전 이민준은 바로 이곳에서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죠.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저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레스토랑 지배인은 미리 연락을 받은 듯 저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강윤아님, 이민준님께서 테라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호화롭게 장식된 홀을 지나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강뷰 테라스를 자랑하며 보통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테라스 전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통째로 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민준은 테라스 끝에 서서 저에게 등을 보인 채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3년 전에 선물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변에는 선명한 붉은 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청혼하던 그날 밤과 너무나도 비슷해서 순간적으로 착각에 빠질 뻔했습니다. 왔구나. 그가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정성껏 꾸민 슬픈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저는 냉정하게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분밖에 시간 없어요. 할 말 있으면 바로 하세요. 이민준의 입가가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손을 테이블 아래로 거두었습니다. 유나야,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 그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말해야겠어.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지난 3년간 매일매일 너에 대한 내 감정은 진짜였어. 저는 그가 연기하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공모해서 KS그룹의 영업 비밀을 훔치려 할 때도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건 오해야. 그 녹음 파일은 조작된 거야.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저는 가볍게 웃으며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밀었습니다. 이건 음성 분석 정식 보고서예요. 서로 다른 세 곳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받은 거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서류 봉투를 마치 독사처럼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유나야, 일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누구에게 협박당했는데요? 박진성, 아니면 당신 어머니? 제가 추궁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진실한 공포가 스쳤습니다. 넌 몰라. 박진성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 가족을 전부 망가뜨릴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 사람 때문에.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요? 저는 이 정보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발표일 뿐이야. 사실 우리 아버지는 박진성의 비밀을 알게 돼서. 그의 말은 다시 한번 끊겼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액정을 힐끗 보고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스팸 전화야. 그는 눈에 띄게 긴장했습니다. 이전의 여유는 사라져버렸죠. 저는 제 앞에 앉은 이 3년간 한 침대를 쓴 남자를 주시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음모의 주도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 발견이 제 분노를 가라앉히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졌죠. 이민준 씨,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당신의 변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 처음부터 제 신분을 알고 있었나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네가 강태준 회장의 딸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 그리고 나와 너의 우연한 만남을 계획하셨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하니 심장이 강타당한 듯 아팠습니다. 그 낭만적인 첫 만남, 달콤한 데이트가 모두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죠?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계속 물었습니다. 이미 3년이나 속여왔으면서 왜 어제 가족 식사 자리에서 판을 깼어요? 이민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성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는 나에게 최대한 빨리 너에게서 KS의 핵심 영업 비밀을 빼내라고 요구했어. 하지만 난 계속 미뤘지. 어제의 충돌은 어머니가 너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상황이었어. 저는 어젯밤의 가족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처음부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결국 사소한 일로 폭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그럼 한설이는요? 저는 또 다른 이름을 던졌습니다. 프라임 캐피탈에서 당신을 돕기 위해 보낸 고문. 이민주는 충격받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한설인, 그녀는 확실히 박진성의 사람이지만 나와는 그냥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야. 저는 비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최지영이 보내준 그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게 업무적인 관계라고요? 사진 속에서 이민준과 한설이는 다정하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분명 평범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모습이었죠. 촬영 날짜는 일주일 전, 바로 KS의 핵심 프로젝트가 유출된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긴급 문자였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식. SJ그룹이 방금 이민준 회사 지분 20%를 인수하여 2대 주주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민준이 이미 일부 지분을 박진성에게 넘긴 것 같다. 즉시 그곳을 떠나라. 저는 고개를 들어 이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가 오늘 밤 저를 부른 진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박진성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정교하게 설계된 시간 끌기 작전에 불과했습니다. 지분 양도 끝났군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민준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미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슬픔과 후회는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혹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란 이도즈더러 나오의 메비어자이엔시러.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낯설고 평온해졌습니다. 매초 오이징장 쉬시 20%的 구전 전환계 루종. 很快 로스주会全面收购 가오스集团. 이미 다 알았다니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겠네. 맞아. 난 이미 이씨 회사 지분 20%를 박 회장에게 넘겼어. 곧 SJ가 KS그룹을 전면 인수하게 될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내가 미웠어요? 우리 집안을 망가뜨릴 만큼? 이민준도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비뚤어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미워한다고? 아니, 널 미워한 적은 없어. 하지만 이 세상은 원래 약육강식이야. KS는 이제 끝났어. 난 그저 승리하는 편을 선택했을 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남자의 비참함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박진성이 약속을 지켜서 합병된 새 그룹을 당신에게 맡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이지. 우리에겐 계약서가 있어. 마치 그가 당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요? 제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이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테라스의 조명이 갑자기 모두 꺼지고 공간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먼 도시의 불빛과 수면 위의 달빛만이 희미한 빛을 제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민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출구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힘센 손 하나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죠. 강윤아 씨.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테라스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화려한 화장을 한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30대 정도로 보였고 시크한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죠. 한설인. 저는 즉시 그녀의 신분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자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식으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윤아 씨. 아니, 부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민주는
그녀만큼이나 놀란 듯 보였습니다. 한서린 씨, 어떻게 여기에 나 혼자 이야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서린은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계획이 변경됐어요. 박 회장님께서 당신의 일처리 효율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계받으러 왔어요. 그녀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위험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강윤아 씨, 이왕 오셨으니 장소를 옮겨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박 회장님께서 당신을 몹시 뵙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는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테라스 입구에 검은 옷을 입은 거구의 남자 2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며 동시에 손목시계의 비상 호출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으로 누르면 3분 안에 경호원들이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한서리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험악하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뿐이니까요. 박 회장님께서 당신 아버님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최고의 협상 카드거든요. 이민주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오. 그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소. 한서리는 그를 비꼬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이제 와서 아내 걱정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연극은 끝났으니 이제 퇴장하시죠. 저는 이민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움,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남은 양심.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수없이 이런 표정을 보았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나약함에 갇힌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보내줘. 이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서린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보내주라고 했소. 이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당신들과의 협력은 여기까지요. 박진성에게 전하시오. 나는 더 이상 그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서린이 비웃으며 두거구에게 손짓했습니다. 상황이 일촉즉발로 치닫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한서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오늘 밤 파티는 여기까지 해야겠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린 곧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녀는 제 손을 놓고 두 부하를 데리고 테라스 다른 쪽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몇 초 후 한강 수면에서 쾌속정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색은 창백했죠.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붉고 푸른 경광등이 밤하늘을 비췄습니다. 유나야, 그가 무언가 해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됐어요, 이민준 씨. 이제부터 우리는 적일 뿐이에요. 그때 김 비서님과 경호원들이 테라스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준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테라스 중앙에 외롭게 서 있었고 그의 등 뒤에 놓인 장미꽃 다발이 밤바람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참한 아이러니처럼 레스토랑을 나올 때 제가 본 것은 경찰차가 아니라 세 대의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운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박진성이 움직였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30분 전 우리 KS그룹에 공식적으로 적대적 인수를 선포했다. 저는 바닷바람이 실어온 짭짤하고 습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기이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폭풍우는 마침내 시작되었고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요, 아빠. 저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KS그룹 본사 최상층 지휘센터의 공기는 거의 물이 나올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밤 11시가 넘었지만 층 전체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모두가 다가올 대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SJ그룹 본사 건물은 검은 칼처럼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최상층 몇 개 층도 마찬가지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시각 박진성 역시 그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최신 정보입니다. SJ 측은 이미 시장 유통 주식의 7%를 매입했습니다. 이민준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한 지분까지 합하면 총 지분율은 12%에 달합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제 등 뒤에서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거대한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죠. 우리의 방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포이즌 필, 포이선 필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SJ의 지분율이 15%를 넘어서는 즉시 기존 주주들은 신주를 반값에 매입할 권리를 갖게 되어 SJ의 지분을 대폭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동시에 백기사 화이트나이트가 될 우호 기업들과도 접촉 중입니다. 몇몇 기업이 개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박진성은 이런 일반적인 방어 수단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그는 분명 다른 수를 준비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다. 박진성은 상식대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야.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개인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갑자기 KS그룹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제보를 받았으며 분식 회계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입니다. 회의실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이 시점은 너무나도 공교로웠습니다. 명백히 박진성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었죠. 비열한 놈, 한의사가 분노하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악의적인 흠집내기야. 아버지가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진정들 하게 예상했던 수단 중 하나일 뿐이야. 장상무, 우리 장부에는 문제가 없겠지? 재무 담당 상무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면감사는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우리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SJ 측의 다음 행동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입니다. 저는 문득 최지영이 언급했던 그녀 동생의 사고와 이민준이 말을 하다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박진성의 수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열했습니다. 아빠, 저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회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진성의 인력과 자원은 지금 인수전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후방을 공격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내 말은? 이민준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 박진성과 관련 있다고 언급했어요. 저는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박진성을 도덕적으로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의 조사를 유발하여 그의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몇몇 고위 임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그 방향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박진성이 정말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는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습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는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언론을 이용하여 이 인수전을 SJ그룹의 가족기업에 대한 악의적인 약탈로 묘사하고 대중의 동정을 얻어야 해요. 회의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양동작전을 결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계획대로 상업적 방어를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박진성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는 저를 따로 남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유나야, 네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박진성은 위험한 인물이야.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민준이 저를 속인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일에 휘말렸어요. 지금 물러서는 것은 적을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에요. 아버지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널 이런 상업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고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쩌면 모성애의 부재 때문에 제가 이민준과 김영희 여사가 꾸민 따뜻한 함정에 그렇게 쉽게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제가 나약하게 무너지는 것보다 강해지길 바라실 거예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서 쉬거라. 내일은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집무실에 딸린 휴게실로 돌아왔지만 저는 전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니 경제 채널에서는 KS그룹과 SJ그룹의 인수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KS그룹의 형세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뉴스 채널로 돌리자 놀랍게도 이민준이 오후에 열었던 기자회견이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의 감정 위기를 호소했고 결혼을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뛰어나서 저 자신마저도 믿을 뻔했습니다. 이어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민준의 회사가 1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사는 바로 프라임 캐피탈이었습니다. 기자는 이민준과 한설인이 나란히 계약식에 참석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제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민준은 저를 속이고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적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 존엄과 정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최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한참 울리고 나서야 연결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지쳐 있었습니다. 강윤아 씨,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세요? 동생분은 어떠세요? 제가 묻자 최지영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뇌 활동이 거의 없다고, 어쩌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음모에 휘말린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였습니다. 최지영 씨,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생분이 회사에서 일할 때 뭔가 이상한 점에 대해 언급하거나 자료 같은 걸 남긴 게 있나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동생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제게 USB 하나를 줬어요. 회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중요한 자료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아파트에 숨겨뒀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까요? 동생은 딱 한마디 했어요. 이민준과 박진성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증거라고. 최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윤아 씨, 저는 무서워요. 만약 제 동생이 정말 그들 때문에 다친 거라면 그들은 이 자료가 공개되는 걸 절대 원치 않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공포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었습니다. 내일 사람을 보내서 USB를 가져올게요. 저희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겠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당분간 KS그룹 계열 호텔에 머무세요. 경호원을 붙여서 보호해 드릴게요. 최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보안팀을 그녀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니 이미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인생의 궤도는 때로 한순간에 바뀝니다. 어제의 저는 시어머니의 모욕과 남편의 배신에 고통스러워했지만 오늘의 저는 이미 상업 전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강윤아 씨, 주변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박진성의 정보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한 친구로부터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메시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심 어린 경고일까요? 아니면 의심을 조장하기 위한 계략일까요?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주식 시장 개장이 첫 번째 전투가 될 겁니다. 준비 단단히 하세요. 발신인은 놀랍게도 한설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저에게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요? 조롱일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두 메시지를 보안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한설인의 경고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복잡한 게임에서 적과 아군의 경계선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6시. 저는 휴게실에서 간단히 씻고 시크한 짙은 남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빛이 단호했고 어제 가족 식사 자리에서 모욕당하던 아내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이미 준비를 마친 것을 보고 그의 눈에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했다. 네가 특별위기 대응팀의 팀장을 맡아 이번 인수방어전을 정권 지휘하도록.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 회사에 복귀했는데요. 다른 이사님들이 반대하지 않으실까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나의 결정이자 다수 이사들의 의견이다. 이씨 집안과 박진성의 수법을 너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7시 30분, 저는 지휘센터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KS그룹의 핵심 팀원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 주식 데이터와 뉴스 동향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하루가 될 겁니다. 저는 팀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어보았습니다. SJ그룹은 주식시장에서 우리를 맹공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을 통해 불리한 소문을 퍼뜨려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 것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전환하여 미리 준비한 대응 방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무팀은 이상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계좌를 발견하는 즉시 보고할 것. 둘째, 홍보팀은 3가지 버전의 보도자료를 준비하여 각기 다른 상황에 대응할 것. 셋째, 법무팀은 언제든지 거래 정지를 신청할 준비를 할 것. 모든 배치를 마치고 나니 주식 시장 개장까지 10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객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누구시죠? 제가 묻자 자신을 이민준 씨의 삼촌인 이명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명원. 그는 이씨 집안에서 드물게 저에게 항상 친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화한 중년 학자로 가족 사업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이 시점에 찾아왔을까요? 제2응접실로 안내하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경호원의 동행하에 저는 응접실로 갔습니다. 이명원 씨는 예상대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유나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방해해서 미안하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중요한 말이 있어서 왔다. 저는 경호원들에게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손짓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삼촌,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세요? 이명원은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이와 박진성의 계획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하다. KS그룹을 인수하는 것은 첫 단계에 불과해 그들의 최종 목표는 20년 전의 원한을 갚기 위해 강씨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야. 원한이요? 무슨 원한이요? 제가 추궁하자 이명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내 형님 이명철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박진성에게 살해당했어. 형님이 박진성과
내 아버지 사이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바로 그때 응접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아버지의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방금 주식시장이 개장했는데 SJ그룹이 인수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주가가 20% 폭등했습니다. 이명원의 안색이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제게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아는 전부다. 조심해라. 박진성의 정보원이 너희 회사 안에 있다. 말을 마친 그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주소 하나와 날짜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7월 15일. 그 날짜는 바로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주식시장의 격렬한 상황은 제가 깊이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챙기고 빠르게 지휘센터로 돌아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KS그룹의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격렬하게 변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수와 매도 세력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었죠. SJ 측이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분율 14%를 확보했습니다. 트레이더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이즌 필 1단계를 가동하라. 우리가 확보한